우리는 습관적으로 통신사를 옮깁니다. SK텔레콤에서 KT로 혹은 LGU 플러스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표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통신 시장에는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 안에서 새 가문의 영주가 영토를 분할해 다스리는 중세의 봉건제처럼 통신 3사는 이 땅의 전파를 완벽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이 견고한 3분할의 질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비자들에게 강요된 정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옹성 같은 독점의 연대기에 전에 없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낯선 신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지난해 12월 스타링크는 한국 땅에 정식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조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장비 설치에만 55만 원이 들고 매달 청구되는 비용은 8만 7천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광속의 광랜에 비하면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기만적으로 느껴질 만큼 비쌉니다. 하지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싸고 느려도 좋다. 차라리 머스크에게 돈을 내는 것이 통신 3색에 착취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품질이 가격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선택 뒤에는 30년간 쌓여온 거대한 감정의 퇴적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더 나쁜 조건을 자처하며 성벽 밖으로 나가려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기이한 이탈의 근원과 그들이 숨겨온 거대한 기만극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는 당신의 편의가 아닌 누군가의 다른 욕망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은 우리가 믿어왔던 통신의 정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은 통신사가 더 이상 통신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통신 요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지국을 세우고 더 빠른 속도를 연구하는 데 쓰일 거라 믿었던 그 돈의 행방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국내 최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가 요즘 가장 열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분야는 오지도 초고속 인터넷도 아닙니다. 바로 호텔 사업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숫자는 명확한 진실을 가리킵니다. KT의 부동산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의 호텔 사업 매출은 2020년 297억 원에서 2024년 214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매출이 7배나 뛴 것입니다. 통신 기술의 진보보다 부동산의 수익률이 훨씬 가팔랐던 셈입니다. 이 기적 같은 성장의 비밀은 그들이 발 딛고 선 땅에 있습니다. 과거 유선 전화 시절 전국 도심 한복판 가장 목 좋은 곳에는 예외 없이 거대한 전화국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냉장고만 했던 교환기는 노트북 수준으로 작아졌고 텅 빈 전화국 부지는 이제 노보텔 동대문, 안다즈 강남, 소피텔 송파 같은 화려한 특급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통신사는 본업인 망투자 대신 호텔을 짓는 데 열을 올리는 걸까요? 답은 차갑습니다. 굳이 통신에 투자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동네의 유일한 슈퍼마켓 주인은 매장을 청소하거나 신선한 물건을 들여놓을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손님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경제학은 이를 해자라고 부릅니다.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 주변의 판 깊은 구덩이처럼 통신 3사는 지난 30년간 그 어떤 도전자도 건너올 수 없는 견고하고 깊은 해자를 파왔습니다. 문제는 이 해자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누리는 평온함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대 추구에 몰두할 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술적 혜택은 유예됩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를 멈춘 사이 대중에게는 세계 최초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신기루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감춘 오지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2019년사 월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지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도심 곳곳은 세계 최초라는 거창한 구호로 도배되었고 언론은 연일 장밋빛 미래를 쏟아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받고 원격으로 수술이 가능한 초저지연의 신세계. 우리는 그 화려한 수사들을 보며 우리가 기술 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비싼 요금제로 갈아탄 뒤 우리가 마주한 것은 툭하면 끊기는 신호와 LTE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속도였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통신 3색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36억 원. 그들이 광고했던 속도는 초당 20기가비트였지만 실제 속도는 그 25분의 1 수준인 초당 0.8기가비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업의 과장 광고로 치부해야 할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속 300km로 달린다는 스포츠카를 거액에 샀는데 실제로 타보니 시속 12km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케팅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명백한 기망입니까? 우리가 매달 지불한 비용에는 그들이 약속한 꿈의 속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성능을 팔아 이익을 챙겼고 정부의 과징금은 그들이 거둬들인 수익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서늘한 진실은 그들이 이 속도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20배 빠른 속도를 위해서는 28GHz라는 특별한 주파수 대역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기지국을 세우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방패 뒤에서 그들이 실제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자본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지라는 신기루를 쫓는 동안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대가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28GHz 주파수라는 이름의 묘지입니다. 오지가 약속했던 그 기적 같은 속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특별한 주파수 대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주파수는 상습 정체 구간인 왕복 2차선 도로였고 28GHz는 막힘없이 뚫린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와 같았습니다. 2018년 통신 3사는 이 고속도로를 닫겠다며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사들였습니다. 그들이 써낸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3년 안에 기지국을 각각 15,000개씩 세워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통신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3년 뒤 우리가 마주한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약속의 11%를 이행하는 데 그쳤고 KT와 LG유플러스는 그보다 더 민망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시험으로 치자면 11점, 명백한 낙제입니다. 결국 2022년과 2023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부가 2조 원 넘게 받고 판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해버린 것입니다. 기업들이 약속을 어겨 국가 자원을 반납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지국 수만 개를 짓는 데 들어갈 수조 원의 비용보다 주파수를 포기하고 그 돈을 온전히 이윤으로 남기는 것이 자본의 계산법으로는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의 망투자 대신 그들은 호텔을 짓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남는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오지 요금을 지불하며 미래의 기술을 구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기술의 토대를 쌓아야 할 기업들은 그 미래를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우리가 누려야 할 혁신은 지연되었습니다.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췄다는 것은 현재의 독점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배후에는 소비자의 발을 묶어두는 거대하고 정교한 법적 족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족쇄는 놀랍게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통법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족쇄를 마주해야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은 신규 고객에게는 100만 원의 보조금을 퍼주면서도 정작 수십 년간 의리를 지킨 단골에게는 10만 원조차 아끼는 불평등한 게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최대 30만 원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죠.
언뜻 정의로워 보이는 이 공평함은 실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거세하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번호 이동 건수는 1116만 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치열하게 움직였고 통신사들은 그들을 잡기 위해 경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인 2022년 이 숫자는 453만 건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무려 60%가 증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디를 가든 보조금이 똑같다면 굳이 번거롭게 통신사를 옮길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정부가 정해준 보조금 상한선은 통신사들에게는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합법적인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사라진 시장에서 기업들은 안온한 평화를 누렸고 그 평화의 대가는 소비자들이 짊어진 상향 평준화된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시장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은밀한 약속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장벽이 되었을 때 통신사들은 그 장벽 안에서 그들만의 밀실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밀실 안에서 오간 대화는 우리가 믿었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평범해 보이는 오피스텔. 그곳에는 시장 상황반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국가기관의 산하 조직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통신 3사의 직원들이 매일 머리를 맞대고 보이는 그들만의 밀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간 대화는 시장의 건전한 감시가 아닌 철저한 조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쪽으로 몇 명이나 넘어왔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빠졌으니 내일부터는 보조금을 좀 줄입시다. 좋습니다. 우리도 보조금을 낮춰서 속도를 맞추죠. 이것은 상상 속의 대화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낸 담합의 실체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네의 3개뿐인 치킨집 사장님들이 뒷골목에 모여 서로 손님 뺏지 말고 치킨값을 똑같이 2만 원으로 올리자고 합의한 것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배가 고파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 그들이 약속한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윤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963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반성 대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며 이것은 정당한 시장 관리였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던 단통법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준 셈입니다. 결국 단통법은 1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법은 사라졌지만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몸에 새겨진 학습된 무력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다는 체념. 그 체념이야말로 독점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소비자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서 판을 깨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무려 8번이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 8번의 시도가 왜 모두 실패로 끝났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성벽이 단순히 돈만으로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그 아래에는 더 깊은 늪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우리는 잠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스테이지 X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이 제사 이동통신사로 선정되었을 때 30년 독점의 성벽에 마침내 구멍이 뚫리는 듯 했습니다. IT 기업들이 뭉쳤고 주파수 경매에서 무려 4,300일억 원을 써내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단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7월 30일 정부는 선정을 정역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고도 냉혹했습니다. 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2,05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지만 실제로 모인 돈은 500억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은 고작 1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투자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통신시장에 도전했던 8번째 시도가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8번의 도전과 8번의 실패. 왜 이토록 제사 이동통신사의 탄생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된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입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세우는데 드는 수조 원의 비용, 수천억 원의 주파수 낙찰가,
수천 명의 직원과 마케팅 비용까지. 하지만 진짜 장벽은 자본의 냉소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돈을 쏟아부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다 해도 그곳에는 이미 통신 3사가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가족 결합과 멤버십이라는 이름의 그물망이 소비자들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번호를 바꾸는 귀찮음과 익숙함의 관성을 뚫고 수익을 낼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8번의 추락은 우리에게 잔인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의 인프라와 제도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자본과 국내 기술로는 더 이상 이 견고한 카르텔을 깰 수 없다는 절망감이 시장을 지배할 때쯤 우리는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다면 성벽 밖에서 성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궤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성벽을 높이는 동안 한 남자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타링크. 그들은 땅 위에 기지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상 550km 적궤도에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이 우리를 직접 내려다보며 신호를 쏘아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전국의 수만 개의 편의점을 짓기 위해 수조 원과 수십 년의 시간을 쏟아부을 때 스타링크는 하늘에서 드론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듯 통신을 배달합니다. 땅의 법칙에 묶인 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공간의 파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가격은 냉정합니다. 안테나 장비값 55만 원, 매달 나가는 비용은 약 8만 7천 원. 최신 노트북 한 대 값의 절반을 장비에 태우고 5G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대중의 심리가 포착됩니다. 비싸고 느려도 좋다. 차라리 일론 머스크에게 돈을 내겠다는 반응입니다. 왜 소비자들은 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선택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답은 숫자가 아닌 정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14만 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세계 1위. 우리는 우리가 버는 돈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난 30년간 저 성벽 안의 영주들에게 바쳐왔습니다. 1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냈다면 그 총액은 1,560만 원, 중형차 한 대 값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은 기만적인 광고와 투자가 멈춘 인프라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타링크를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30년 독점 체제에 대한 복수의 도구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아예 그 성을 떠나 하늘로 망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낯선 신호가 가져올 진짜 균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단순히 요금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땅에 뿌리 박은 거대 기업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술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이렉트 투 셀, 즉 위성 직접 통신이라는 거대한 파동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링크를 쓰기 위해서는 55만 원짜리 안테나라는 거추장스러운 입장권이 필요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그 장벽마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평범한 스마트폰이 하늘 위의 위성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대. 이것은 단순히 연결의 편의를 넘어 지난 30년간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질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지국 하나 없는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나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휴대폰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유튜브가 재생되고 영상통화가 이어집니다. 땅 위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촘촘히 박아 넣으며 우리만 터진다고 자랑하던 통신 3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지상 인프라가 하룻밤 사이에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쌓아올린 수조원 가치의 성벽이 하늘을 점령한 위성들 앞에서는 그저 점으로 흩어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투박하고 대한민국의 촘촘한 주파수 규제라는 그물망을 넘어야 하며 기득권을 쥔 통신 3사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통신의 패권은 이미 비좁은 땅을 벗어나 광활한 우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를 멈추고 호텔을 짓던 그 안일함이 과연 다가올 우주시대의 파고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켜온 것은 고객의 편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자신들만의 영토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산업의 진화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한 거대 공룡들의 서서히 진행되는 몰락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통신 3사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의 전파를 분할 점유해 왔습니다. 그 기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오직 과장 광고로 부과된 331억 원의 과징금, 번호 이동 탐합으로 드러난 963억 원의 벌금, 그리고 투자를 외면해 반납당한 2조 원 규모의 주파수였습니다. 본업인 통신망을 고도화해야 할 자본은 도심의 화려한 호텔과 부동산 개발로 흘러갔고, 그 사이 새로운 도전자들의 8번에 걸친 시도는 견고한 진입 장벽 앞에 무력하게 꺾였습니다. 그 정체된 호수에 이제 우주로부터 낯선 돌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스타링크입니다. 비싸고 느리다는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낯선 선택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의 교체가 아니라 30년 독점 체제가 강요해온 침묵에 대한 거부이자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시장은 결국 소비자가 바꾸는 것이며 경쟁이 없는 곳에 소비자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은 이미 지상을 떠나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벽 안의 영주들이 뒤늦게 빗장을 고쳐건다 해도 이미 고개를 들어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소비자들의 시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이미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으며,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물리적, 사회적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지난 30년의 정적을 깨고 우리 사회에 던질 마지막 청구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믿어온 견고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는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